이번 영상에서는 과장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목차봅니다. 비유와 활용, 비유와 시적 언술, 비유의 종류, 그리고 의미의 비유와 말의 비유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의미의 비유에는 직유, 은유, 상징, 화류, 인유와 인용적 묘사, 제유와 환유, 풍유와 우화, 정유, 희연법이 있고요. 말의 비유는 도치, 과장, 대조와 모순어법, 반복과 열거, 반어와 역설, 영탄과 돈어법, 여건법, 수사적 의문법, 완곡어법 등이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서 내용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네, 복습합니다. 이거 지금쯤 외우셨죠? 의미의 비유 9가지. 직유, 은유, 상징 외우셨죠? 직유, 은유, 상징. 그리고 또 2개 뭐 있죠? 제유, 환유 있고 좀 풍자적인 거. 네, 화류, 풍유가 있고요. 또 인유와 성유가 있습니다. 다 요자 들어가네요. 상징 빼고. 그리고 말의 비유, 도가대, 네, 도치, 과장, 대조가 있고요. 또 열반형, 열거, 반복, 영탄이 있고요. 또 반영모, 네, 반어, 역설, 그 다음에 모순이 있습니다. 네, 다 외우셨죠? 네, 그 다음 제유와 환유, 풍유, 우화, 상징 각각의 특징과 차이는 네, 이거 좀 어제도 하고 그전에도 하고 계속 했는데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겠죠. 제유와 환유 특징이 뭐예요? 제유와 환유 인접성 비유라고 그랬죠. 인접성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제유는 빵과 자유를 달라 할 때 빵은 식량 전체를 나타내는 부분이죠.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것, 그게 제유인데, 그런데 빵은 식량 안에 포함되니까 대단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죠. 네, 아주 가까워도 그냥 가까운 게 아니라 아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죠. 환유는 1대1 교환하는 느낌의 비유죠. 네, 열함에서 무덤까지 하면은 열함에서 가장 가까운 관념적 의미가 뭐예요? 탄생이죠. 무덤에서 가장 가까운 관념적 의미가 뭐예요? 죽음이죠. 이렇게 인접성 비유를 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풍유와 우화. 풍유는 뭐 풍유의 특징이 뭐예요? 풍유. 네, 일단은 유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들로 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고, 네, 거기에 중요한 것은 풍자, 비판, 그리고 교훈이 있다는 것. 우화의 특징은 뭐예요? 이것도 풍자적이면서 교훈도 있죠. 우화의 특징, 네, 의인화된 동식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 그게 특징이었죠. 상징은 네, 원관념을 이미 알고 있지 않으면 이미 알고 있거나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알기 힘들죠. 뭐 개인적 상징도 있고 뭐 대중적 상징도 있고 또 원형적 상징도 있는데 원형적 상징은 그래도 조금 짐작이라도 하는데 상징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원관념을 알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유나 환유 이런 것들은 짐작이라도 할 수가 있죠. 네. 네,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짐작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희연법, 이거는, 네, 놀희자잖아요. 이게 놀희자. 네, 말을 가지고 논다, 이런 뜻이죠. 희연법은 영어로 펀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같은 소리, 즉, 동음어 또는 유사한 소리, 즉, 유음어라고 하죠. 동음어와 유어이지만 뜻이 전혀 다른 말을 사용하는 비유법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희언법과 기상의 차이. 자, 희언법은 뭘 가지고 해요? 동음어 뜻은 다르고요. 동음어 또는 유음어, 즉 소리가
같거나 소리가 비슷한 말을 가지고 구사하는 것이 희연법이고, 기상은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직유나 은유에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탕돌하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 또는 파격적인 이미지를 두고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상이잖아요. 기할 기자에다가 생각할 상자죠. 그러니까 아주 기발한 생각, 또 기괴한 생각, 그죠? 기괴한 착상, 발상, 뭐 이런 거죠. 또는 뭐 좀처럼 짐작할 수 없는 그러한 발상이나 착상을 가리켜서 기상이라고 합니다. 네, 기억하시겠죠? 넘어갑니다. 자, 의미의 비유, 네,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제, 의미의 비유, 단어 자체 속에서 뚜렷한 문자적 의미, 자, 의미가 바뀌는 경우, 그게 이제 의미의 비유다. 이렇게 의미 변화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은 호수다. 이건데, 호수가 평화를 의미할 경우, 호수가 평화의 의미로 바뀐 거죠. 말의 비유는, 네, 단어를 잘 배열함으로써 특별할, 말의 비유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의미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의미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그대로 효과를 내는 건데, 말의 비유는 대부분 네, 강조하거나 또 리듬을 위한 것이죠. 의미의 강조나 또는 어떤 좀 리듬, 네, 그런 것들을 위한 것이 말의 비유다라고 합니다. 네. 자, 히스테란 파드란, 도치입니다. 도치. 도치는 왜 하죠? 문장의 정상적인 배열 순서를 바꾸어 어떤 부분에 대하여 강조 또는 극적인 효과를 내는 수사법이다. 강조는 알겠죠? 말의 비유가 대부분 강조죠, 다. 네, 그런데 극적인 효과, 강조를 하면 당연히 극적인 효과가 나오겠죠. 극적이다, 이 말은 연극할 때 극자에다가, 네, 연극의 어떤 특성을 가진 이런 의미죠. 그런 효과. 연극의 특성이라는 게 뭐예요? 네, 아주 긴장되고, 연극이라는 거 보면은 긴장되고 또 뭐예요? 감동이 있죠. 그래서 긴장과 감동이 있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쓰는 수사법이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인식의 깊이와 표현의 적절성. 그냥 이게 용어 자체를 좀 알아두세요. 인식의 깊이. 네. 인식의 깊이. 표현의 적절성. 딱 여기까지만 알면 끝이죠, 뭐. 네? 이런 걸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튼 시가 안 좋은 시가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걸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수사법을 써도 그 수사법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네, 수사법이 제 기능을 하려고 한다면 인식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표현이 적절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인식의 깊이와 표현의 적절성, 딱 두 단어만, 두 개, 네, 두 개의 표현만 알아두면 되죠. 두 단어가 아니라 두 개의 어구라고 해야겠네요. 네. 수식어는 피수식어를, 네, 이것 좀 잘 좀 기억해 놔 보세요. 수식어는 피수식어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네, 수식어는 피수식어를 구체화하는 역할이에요. 피수식어라는 게 관형어고, 피수식어는 아마도 체언 또는 명사이겠지요. 그러나 표현의 적절성을 잃으면, 여기도 또 표현의 적절성이 나와요. 표현의 적절성을 잃으면, 또 인식의 깊이가 없다면 수식어가 피수식어를 추상화하는 역할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서 걸음, 네, 걸음 했을 때, 걸음은 피수식어죠. 체언, 신중한 하면 수식어죠. 관형어. 이렇게 관형어가 형용사여도 되고 뭐 딴 거도 상관없는데, 걸음 하면은 개괄적 의미죠. 어떻게 걷는, 약간 뛰듯이 걸을 수도 있고 한가하게 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걸음이 있는데, 조심해서 걸을 수도 있고 함부로 걸을 수도 있고 부주의하게 걸을 수도 있고 또 느릿하게 걸을 수도 있고 빠르게 걸을 수도 있는데,
걸음 이렇게 써놓으면 구체적이지가 않죠. 네, 너무 뭉뚱그려서 개념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말한 것이 걸음입니다. 추상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앞에 신중한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신중한 걸음 이랬는데 무슨 빠른 걸음을 의미하거나 다른 걸음의 종류는 다 배제되죠. 뭐만 선택됐어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걸음, 이거 하나만 선택됐잖아요. 그래서 선택과 배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신중한 걸음 이러면서 바로 수식어가 피수식어를 어떻게 만들어요? 구체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신중한 꿈 이랬어요, 이렇게. 꿈에다가 신중한을 붙여버리니까 그냥 차라리 없으면 꿈인 줄 알겠는데, 그죠? 그냥 뭉뚱그려서라도 꿈에 대한 개념을 갖겠는데, 신중한이 붙음으로써 이 꿈까지도, 피수식어까지도 추상화돼 버리고 관념화되죠. 개념화되고.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때 붙이는 신중한 꿈 하는 것과 신중한 걸음 하는 것, 이건 어떻게 해요? 표현의 적절성을 얻은 거고, 이건 어때요? 표현의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주 삼다수입니다. 네. 자, 그럼 과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랑할 베풀 장, 이거네요. 자랑해서 설명해 주는 거. 자랑해서 설명하는 거. 그죠? 이 자랑할 과도 말이 큰 대자 밑에서 어조사 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대자에다 어조사 우 하면 크게 이런 뜻이에요. 크게. 네, 어조사 우가 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크게 말하다, 키워서 말하다 할 때 자랑할 과이고요. 네, 네. 그리고 장은 베풀장입니다. 그런데 자랑할 자, 과장의 종류하고 나옵니다. 과장의 종류. 일단 알아두면 좋아요. 향대 과장과 향소 과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과장이란 어떻게요? 의미나 인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네, 말의 비유는 다 강조예요, 이렇게. 의미나 인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죠. 과장하는 건 드러내려고,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게 과장이죠. 사실이나 현상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지나치게 줄이는 수사법을 말한다. 축소도 과장이고, 네, 확장도 과장입니다. 둘 다 과장인데, 크게 부풀리는 과장을 큰 것을 향해 가는 과장이라 해서 향대 과장이라고 말하고요. 작게 줄이는 것, 자, 작을 소, 작은 쪽을 향해서 과장하는 것, 즉 축소를 말하죠. 그것을 향소 과장이라고 한다. 네, 아셨겠죠? 과장, 영어로는 hyperbole라고 합니다. 발음 천천히 할까요? hyperbole. 네, hyperbole. 과장이라고 하는데, hyper가, 초과라는 뜻이죠. 예. 초과된 설명이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베풀장이 설명을 해주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버울도 던지다, 주다라는 뜻이에요. 네, 하이퍼가 이상이라는 뜻이고, 초과해서, 설명을 해주다, 이런 뜻입니다. 네. 과장이 비유의 형태로 나타날 때 그것을 장유라고 한다. 네. 풍자를 이용한 비유가 풍유이듯이, 네, 과장을 이용한 비유가 장유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시 한 편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과장이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뭐하고 뭐요? 큰 것을 향한 과장, 즉 향대 과장이 있고, 작은 쪽을 향하는 과장, 축소를 뭐라 그래요? 향소 과장, 이렇게 향대 과장과
향소, 과장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과장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워낙 익숙하니까 어렵지 않죠. 네, 씹을게요. 우리 아가 방긋 웃으면 온 세상이 모두 웃네요. 이 시만 딱 놓고 보면 대단히 피상적이고 대단히 상투적이고 대단히 익숙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래도 좀 이렇게 이게 시인이 써놓으면 다시 생각해 보죠.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좀 시인들이 써놓은 거는 이렇게 좀 그 기시감이 들면은 얼른 다른 생각하셔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겠구나 라고. 네, 뭔가 의미가 있겠죠. 우리 아가 방긋 웃으면 온 세상이 모두 웃네요. 우리 아가 하는 것 때문에 좀 사적인 이야기처럼 얼른 생각해 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안 되고, 네, 시인이 쓴 거는 그게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아가가 방긋 웃었어요. 방긋 웃었는데, 애기 혼자 웃은 거죠. 여기서는 혼자 웃었는데, 방긋 웃으니까 온 세상이 웃는데요.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점점 키워가는 것을 향대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아가가 웃는 것에 어떤 순진성, 그러니까 순진이 뭐죠? 순진. 순수할 순자하고 순할 순자 다르죠. 순할 순자는 머리가 냇물 흐르는 쪽으로 향하고 있고, 순수할 순자는 그 누에 고추가 깨끗한 씨를 뽑아내는 데서 나온 말이죠. 여기서는 순수할 순자입니다. 순진성 이렇게. 그래서 그 순진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누에 고추가 깨끗한 아주 그 반짝이고 영롱한 그 씨를 뽑듯이 그렇게 꾸밈이 없고 순수하고 아름다운데 거기에 진실성까지 있어요. 네, 한마디로 꾸밈 없는 진실, 그것을 순진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아기의 웃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진성, 아기의 웃음이 가지고 있는 특질이 뭐예요? 순진성이죠. 순수성, 순지성, 천진성 이런 것들이 아가의 웃음이 갖는 특성이죠. 그 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극적으로, 흔히 이렇게 극적으로 강조한다 이런 말은 아주 긴장감 있고 아주 감동적으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아가의 웃음, 즉 순진한 웃음, 순수한 웃음을 말해요. 진짜 아가의 웃음이라기보다는 진짜 아가의 웃음이 갖는 것은 순수하고 순진하고 천진하고 또 뭐 없을까요? 아무튼 그런 순수한 순수한 웃음을, 그러니까 어른이어도 상관없죠. 우리가 아가와 같은 그런 순수한 표정으로 빵긋 웃으면 나만 웃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웃게 된다라고 해요. 이거 꼭 아가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가는 뭐를 상징해요? 순수함을 상징하고 있죠. 어떤 꾸밈 없는, 거짓 없는, 진실되고 참된 그런 어떤 천진한 그런 웃음, 그런 꾸밈 없는 웃음, 거짓 없는 웃음은 온 세상을 웃게 만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대단히 이제 설명 듣고 나니까 이렇게 기시감 안 들죠. 문자만 보면 좀 기시감이 든 문자 느낌이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훌륭한 시죠. 이렇게 우리 아가 한다고 해서 진짜 아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생각하셔야 돼요. 즉 아가를 볼 때 눈에 보이는 대로 기계적으로 보면 그냥 아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봐요? 보이지 않는 이면까지 보려고 하는 것, 그런 내시경적 관찰. 보이지 않는 이면이 뭐예요? 아가가 가지고 있는 순수성이 보이지 않는 이면이죠. 아가가 가지고는 있는데 그냥 기계적 인식, 기계적 지각으로는 못 봐요. 못 보는데 아주 신중하게 잘 관찰을 하면
깊이 있는 관찰을 하면, 네, 인식의 깊이가 깊으면, 즉 인식의 깊이가 있으면 아가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순수함과 천진함과 순진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기 보겠습니다. 연불 강창민. 임은 잠이 깊이 임은 잠이 깊어 듣지 못한다. 무덤은 너무 슬퍼 듣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불러도 들리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 깨어나도 들리지 않는다면 다시 불러야 할 노래, 혼자 불러야 할 노래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이거 좀 살필게요. 임과 님의 차이. 임 하면은 뭐 사랑하는 님, 사모하는 님, 뭐 존경하는 님, 여기에 사랑하는 님, 사모하는 님이란 뜻이고, 님이라고 하면은 님은 혼자서 잘 안 쓰죠. 선생님 하듯이 뒤에다 붙여서 써요. 네, 뒤에다 붙여서 쓰는 게 님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댓글에서는 다 임이라고 안 하고 님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앞에 이름을 모르니까 이름 안 쓰고 님만 써서 그래요. 그리고 임이라고 쓰면 사랑하는 사람 이런 뜻이 돼버리기 때문에 님이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인터넷 댓글 같은 데서는 님이 맞아요. 임이 맞는 게 아니라. 그런데 홀로 쓸 때는 항상 임을 쓰셔야 돼요. 네, 홀로 쓸 때는 앞에 만약에 이름이 붙으면 님이 맞죠. 네, 김혜수님 이렇게 님이 맞아요. 이렇게 김고은님하고 님이 맞는데 앞에서 혼자 쓸 때는 임이 맞습니다. 그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맞고요. 님을 위한 행진곡은 틀린 겁니다. 네, 님이여 할 때도 님이여는 틀린 거고 임이여가 맞습니다. 노래 가사는 다 님이여라고 하죠. 네, 다 틀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임은 잠이 깊어 듣지 못한다. 무덤은 너무 슬퍼 듣지 못한다. 그래요. 임은 잠이 깊어서 사랑하는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은 잠이 깊어서 듣지 못하고, 무덤은 너무 슬퍼서 듣지 못한대요. 네, 슬퍼요. 불러도 반복이네요. 불러도 들리지 않는다면 100년 후에 깨어나도 들리지 않는다면 다시 불러야 할 노래, 혼자 불러야 할 노래, 바로 비가 내리는 마을. 책 이름이죠. 이렇게 써놓은 책 이름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100년 후에 깨어나지도 않겠지만 100년 후에 또 100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에게 너무 긴 시간이죠. 너무 과장된 표현이죠. 확대한 과장을 뭐라 그래요? 네, 향대 과장이라고 합니다. 향대 과장. 자꾸 말로 해보고 자꾸 써보세요. 향대 과장, 향소 과장 하고 한 번쯤 제대로 알아두면 시를 쓰실 때 무의식 중에 활용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쭉 붙여놨네요. 이상 오감도 시 제12호. 오감도는 10몇 호까지 14호인가 20호인가까지 쓰기로 했는데 10몇 호 쓰다가 중단했대요. 왜냐하면 독자들이 하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중단했다고 해요. 네. 때 묻은 빨래 조각이 한 뭉텅이 공중으로 날라 떨어진다. 그것은 흰 비둘기의 때다. 이 손바닥만 한 조각, 이 손바닥만한 한 조각 하늘 저편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는 선전이다.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읽기도 힘들죠. 선전이래요, 선전. 네. 자, 봐요. 하늘이 이 손바닥만 한 조각 하늘이에요. 이 손바닥만 한 조각 하늘 저편에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는 선전이다 라고 하는데,
하늘이 손바닥만 했으니까 어때요? 적어졌어요? 커졌어요? 적어진 거죠. 손바닥이면. 그래서 이런 것을 작은 쪽을 향한 과정이다 해서 향소 과장, 과정이 아니고 과장이요. 향소 과장이라고 합니다. 다음 시 보겠습니다. 갈증, 김지향. 뜰 밖에 재가 되고 있는 풀잎과 그녀 손을 피하는 나무 등걸에 피와 그리고 바다 및 강 밑을 뒤집어도 털어내도 한 알의 물방울도 잡히지 않는다. 그녀는 더욱 가물어 가고 있어도. 네, 더욱 가물어 간대요. 네, 제목이 뭐예요? 갈증입니다. 뜰 밖에 재가 되고 있는 풀잎과 뜰 밖에 풀잎이 재가 되고 있대요. 재가 말라가지고 아예 재가 되고 있어요. 네, 타는 목마름으로 어서 많이 들어봤죠. 타는 목마름으로. 네, 어느 유명한 소설가의 사위가 쓴 겁니다. 그녀의 손을 피하는 나무 등걸에 피와 그리고 바다 및 강 밑을 뒤집어도 털어내도 한 알의 물방울도 잡히지 않는다. 그녀는 더욱 가물어 가고 있어도 가물어 가고 있대요. 자, 한 알의 물방울도 잡히지 않는데요. 네, 바다 및 강 밑 다 털어도 한 알의 물방울도 잡히지 않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감은 날은 없죠. 대단히 아주 극단적으로 과장한 거죠. 한마디로 갈증 또는 가뭄을 이렇게 아무리 뒤집어도 한 방울의 물방울도 잡히지 않을 만큼 가물었다, 갈증이 난다 라는 뜻으로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무 뜬걸 좀 볼까요? 원래 나무 뜬걸 요즘 표준어는 이렇게 나뭇 하고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등이 뜬걸하고 된 소리가 나죠. 된 소리가 날 때는 사이시옷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적 호흡 때문에 이렇게 띄어놨어요. 나무 등걸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무 등걸은 뭐 구루터기죠. 나무 등걸 구루터기. 나무 베고 나면 이렇게 앉을 수 있을 만큼 뭐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나무 밑동이. 그 나무 밑동을 구루터기, 나무 등걸 또는 나무 둥치라고도 하죠. 나무 둥치. 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아주 작게 이렇게 과장하는 것, 아주 줄여버린 것, 지나치게 줄이는 걸 뭐라고 불러요? 향소 과장이다 라고 합니다. 네, 과장의 활용. 네, 과장은 두 가지 뭐뭐 있어요? 향대 과장, 향소 과장. 네, 아주 중요하죠. 향대 과장, 향소 과장. 이건 표현의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핍진성을 잃게 된다 라고 했는데요. 표현의 적절성 대단히 중요하죠. 좀 전에 신중한 걸음 하면은 조심조심 걷는 걸음이니까 표현이 적절하죠. 그래서 걸음을 구체화시키잖아요. 이렇게 신중한 걸음이라고 구체화시키고 개별화시켜요. 그런데 만약에 꿈을 신중한 꿈 이러면은 꿈을 오히려 구체화시키거나 개별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꿈을 개념화하고 있죠. 네, 추상화, 관념화하고 있어요. 꿈을 더 관념화해서 더 추상화해서 뭔 말인지 모르게 만들어요. 그거는 표현의 적절성을 잃었기 때문이고요. 만약 표현의 적절성을 잃으면 핍진성, 즉 사실적인 느낌에서 멀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네. 아래시 보겠습니다. 아래시에서 나타난 과장의 결점이 뭔지 한번 찾아봐요. 네. 자, 아궁이 그러자 석유 보일러보다 견고하던 내 몸뚱이 서서히 녹기 시작하고 지옥 같은 뜨거움 점점 더 정신없이 녹아내린다
라고 했습니다. 네. 석유, 그러니까, 석유, 여기서는 뭐예요? 그러니까, 석유 보일러보다 견고하던 내 몸뚱이. 이 표현도 석유 강철보다 더 견고하던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서 조금 상투적이긴 해도 조금 표현의 적절성이 확보되는데 하필 그냥 석유 보일러보다 견고하던 내 몸뚱이라고 했네요. 아무튼 몸보다 보일러통이 훨씬 더 단단하겠죠. 견고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향대 과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옥 같은 뜨거움, 지옥의 불구덩이 같대요. 이렇게 아궁이가 뭐 이런 것도 그 향대 과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과장의 결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과장을 해도 뭐를 확보해야 돼요? 핍진성을 확보해야 돼요. 핍진성, 즉 사실적인 느낌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표현의 적절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개별화되고 구체화돼야 돼요. 네, 그런데 또 너무 상투적인 지옥의 불구덩이인 것처럼 너무 상투적인 표현을 쓰는 것도 네, 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정리합니다. 위의 시에서는 기계적 지각에 의한 관습적 인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뜨거움 하면 지옥의 불구덩이 하듯이 자동적으로 그냥 놔버리는 편이죠, 이렇게. 네, 그거를 기계적 지각,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지각하는 것, 관습적 지각, 네, 이미 어느 정도 애워진 대로 인식하는 것, 그죠? 그 다음에 관습적 인식에 의한 상투적 표현. 관습적 인식을 하면 당연히 표현도 상투적이겠죠. 상투적 과장은 상투적 표현에 이른다 라고 합니다. 네. 자, 아래 시에서 나타나는 향대 과장의 문제점은 일단 향대 과장이래요. 향대 과장. 자꾸 해보세요. 향소 과장, 향대 과장. 어머니, 비가 내렸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겨울비, 백근이 넘는 바윗돌 같은 엿덩어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는 돌아서질 않고 라고 썼습니다. 일단 이것 좀 봐요. 뼛속하고 쏙 발음, 속 이렇게 뼈속 이렇게 발음 안 하잖아요. 뼛속하고 된소리로 발음하죠. 그럼 여기도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뼛속 이렇게. 여기 엿덩어리는 원래 엿이죠. 근데 엿덩어리가 한 단어로 사전에 등재된 게 없죠. 그래서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쓴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한국 맞춤법 총칙에 의해서 이렇게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뭐예요? 네, 시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말수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향대 과장, 그죠? 향대 과장의 문제점이 뭔가 일단 뼛속까지 스며드는 겨울비래요. 이렇게. 네, 영어로 drenched to the bone 이라고요. 영어는 한국어랑 똑같죠. drenched to the bone. 네, 똑같아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겨울비. 이 표현이 뭐 이렇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뼛속까지 스며든다. 근데 이것도 뼛속까지 스며드는 비가 뼛속까지 스며든다. 뼛속까지 젖어든다. 조금은 상투적인 느낌이 나죠. 뼛속까지 못만다. 이렇게. 그 다음에 백근이 넘는 바윗돌 같은 엿덩어리. 그죠? 백근이 넘으면 어머니가 머리에다 일 수도 없겠죠. 백근인데, 백근이면 거의 사람 몸무게죠. 남자 몸무게 60kg 정도 되니까. 백근이 넘는 바윗돌 같은 엿덩어리. 엿덩어리가 바윗돌 같으면 엿이 아니죠. 사탕이겠죠. 너무 이것도 네, 과장이 심해요. 그리고 머리에 인 어머니 돌아서질 않고.
그러니까 엿의 단단함을 바윗돌에 이렇게 바윗돌의 단단함에 비교한다는 것. 네. 지나친 과장이죠. 이렇게. 그리고 또 엿이 그 정도로 단단하면 엿이 아니라 사탕이겠죠. 또 아무튼 또 바윗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윗돌. 엿덩어리가 맛있어야 되는데 바윗돌 같은 엿덩어리가 맛있는 느낌이 안 나죠. 이렇게. 네, 아무튼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뭐가요? 표현의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시봅니다. 아래 시가 적절한 향대 과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래 시는 좋은 잘 써진 시인가 봐요. 적절한 향대 과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제목은 풍경이고요. 여름 태양이 섭씨 100도의 후라이팬에서 튀겨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어느 분이 썼는지 모르지만 영어를 좀 꽤 많이 공부한 분인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네. 아주 똑같진 않지만 태양, 계란꽃이라는 꽃이 있어요. 저 식물에서 계란꽃. 그게 남미에서 왔던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꼭 계란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란 후라이 할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것 노란 노른자 있죠. 노른자 그걸 태양이라고 해요. 이렇게 태양. 네. 그래서 그걸 태양이라고 본다면 후라이팬은 하늘이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여름 태양이 섭씨 100도 후라이팬에서 튀겨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계란이 후라이팬에 튀겨지듯이 여름이 하도 타는 듯이 더우니까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날 그 태양에 그 지글댄다고 그럴까? 이글거린다. 우리는 이글거린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글거린다고 하는 게 좋겠어요. 튀겨지는 거니까. 아주 지글지글거리는, 아주 지글지글할 정도로 뜨거운 태양. 그 태양에 대한 느낌을 후라이팬 위에 계란이 얹혀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대단히 구체화되어 있죠. 그 여름의 더위를, 여름의 그 무더위, 폭염이라고 하면 좋겠네요. 네, 여름의 그 폭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대단히 감각적이죠. 그죠? 그 후라이팬 위에서 계란이 이렇게 지글거리는 그 모습과 같다라고 왜요? 그 폭염이 너무 살인적이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위의 시가 적절한 향대 과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살인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날 태양과 지글거리는 번철 위의 뜨거움에 대한 감각적 비유는 잘 어울리는 향대 비유다, 향대 과장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예, 향대 과장이다, 향대 비유다, 뭐 괜찮아요. 근데 뭐예요? 한마디로 뭐를 확보했어요? 개별화된 정황을 확보하고 표현의 적절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좋은 과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가을이라는 간이역입니다. 제목이 가을이라는 간이역인데요. 바지랑댕이 많지 높다란 하늘 두 팔 벌린 많지 넓다란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좀 맞춤법에도 조금 문제가 있죠. 바지랑댕이가 아니고 바지랑대입니다. 바지랑대. 예, 바지랑댕이는 어떤 즉 방언인가 봐요. 방언은 써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 많지, 즉 만큼이라는 뜻이죠. 많지, 만큼은 명사 뒤에 쓰이면 이렇게 바지랑댕이처럼 명사 뒤에 쓰이면 만큼이 만큼 많지가 보조사이니까 이렇게 붙여 쓰고요. 벌린 할 때 니은이나 리을이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관형사형 어미라고 그러죠. 관형사형 어미 뒤에 있을 때 만큼과 많지는
띄었습니다. 이거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명사 뒤에 있으면 보조사니까 붙여 쓰고, 뭐, 떠날, 아니. 먹을 만치 할 때, 먹을 할 때 리을 들어가잖아요. 벌린 만치 할 때 니은 들어가고, 받침이 리을이나 니은으로 끝나면 그것을 관형사형 어미이기 때문에 뒤에는 의존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띄어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넓다란이 아니고 널따란이에요. 널따란 하고 쓰는 게 맞습니다. 넓다란은 틀린 표기예요.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돼요. 이런 거 틀리면 맞춤법 그냥 틀린 거예요. 실적 뭐 허용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틀린 겁니다. 그냥 널따란 이렇게 쓰시는 게 맞습니다. 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소 과장이죠. 왜냐하면 하늘의 높이를 바지랑댕이, 간짓대라고 그러죠. 저 남쪽에서는 간짓대라고 하고, 서울 지방에서는 장대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장대. 그리고 바지랑대가 맞습니다. 바지랑대, 장대, 간짓대 하고 이렇게. 네, 그게 맞아요. 다음 넘어갑니다. 그를 지날 때 어제는 홍할만한 해를 보았다. 어이구,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거는, 시적 허용의 문제가 아니라 맞춤법 자체를 틀린 겁니다. 이런 거는. 이거를 이렇게 쓰셔야 돼. 예를 들어서, 먹을만 하다 이럴 때는 만하다라는 게 있어요. 먹을만 하다, 먹을만 하다. 네,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렇게 리을이나, 리을이나 니은의 뒤에 쓰이면, 만하다는 보조 용언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것이 맞고요. 붙여 쓰는 것 또한 허용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띄어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먹을 이띄고요. 콩알 명사 뒤에서 많이 쓰이면 콩알만 이게 보조사예요. 많이입니다. 그리고 한이 뭐뭐에 이른다 이런 말이에요. 콩알 크기에 이른다 이런 뜻이죠. 하다가 여기서 하다는 뭐뭐에 이르다라는 뜻입니다. 즉 콩알만 한 크기에 이르다 이런 뜻이어서 콩알만한 이렇게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는 맞춤법이 틀린 표기예요. 이런 거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제는 콩알만한 해를 보았다. 금방 알 수 있죠. 해가 콩알만하면 어떻게 됐어요? 네, 작은 쪽으로 과장했죠. 그래서 향소 과장이다. 자, 과장에 의한 비유를 뭐라고 불러요? 네, 과장의 장자, 비유의 유자에서 장유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나만 보았다라고 합니다. 나만 보았다. 딴 사람 못 보고 나만 보았대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네, 좀 심리적 나만 보았대요. 딴 사람 못 보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개작을 이 자체만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시어들이 만났을 때 저 향소 과장도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래 시에서 나타난 향소 과장의 문제점 개작 1 한번 볼까요? 네. 어제는 콩알만한 해를 보았다. 이거 이렇게 띄어쓰는 게 맞다고 했죠. 네. 어제는 콩알만한 해를 보았다. 나만 보았다. 꼭 그의 가슴만 하다. 그의 가슴만 하다. 뭔가 탁 느낌이 와요. 여기에서 이렇게. 네. 탁 느낌이 와요. 이렇게. 제가 제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서 강조하는 게 뭐뭐 있었을까?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뭐를 배제하시라 이렇게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네, 감상에 빠지지 말고 주관적 관점을 또 주관적 인식, 네, 그런 걸 웬만하면 배제, 또 사적인 거, 네, 특히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때는 대단히 조심해야 되죠. 사적인 감정, 주관적 감정에 빠져가지고 감상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면 독자는 그걸 읽을 이유가 없죠. 남의 사생활에 왜 관심을 갖겠어요? 그래서 남의 사적인 감정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죠. 여기 보면 꼭 그의 가슴만 하다. 뭐가요? 콩할 만한 해가 그의 가슴만 하대요. 그라는 사람을 조롱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적인 감정이죠. 개인적인 거고 느낌이 딱 와요. 이렇게 그의 가슴은 숨구멍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답답해서 난 계단을 뛰어 올라가 장독대 위에 서 보았다. 그때 보았다. 콩할 만한 해를. 난 웃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큰 소리로 웃었다. 그가 나를 장독대 위에서 내려놓지 못하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는 대단히 사적인 내용이죠. 그와 나 사이에 시적 내용이 그야말로 사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사적인 내용이고 또 감정적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사적인 내용은 두 사람 사이에서 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 개인에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독자가 남의 사생활에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생활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이 사적인 지각 또는 주관적 지각이기 때문에 여기 뭐죠? 아무런 문제도 없었던 이 표현마저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죠. 네, 다른 표현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시적 내용이 사적인 것은 대상에 대한 지각이 사적이고, 사적 지각, 주관적 지각이기 때문이다. 지각이 주관적이면 비유 또한 주관적 수준에 머물게 된다. 사적인 시는 독자와 공감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네, 넘어갑니다. 아래 시에서 드러나는 상징적 내용이 사실적 정황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적 정황으로 느껴진대요. 뭔가 이래야 된다는 거죠. 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사실적 정황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해요. 왜 바람직한가? 사실적 정황으로 느껴지니까 바람직한데 왜 사실적 정황으로 느껴지는가? 그걸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적 굉장히 의미 있는 시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향소 과장, 이 향소 과장도 의미 있는 과장이 되려면 시적 내용이 사실적이고 좀 개별화되고 객관화되어 있기도 해야 봐요. 다른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뒷덜미 위에서 보았다. 이러면 대단히 탁 구체적인 느낌이 와요. 이렇게 사실적 느낌이 오죠. 이렇게 다른 곳으로 떠나는 사람들의 뒷덜미 위에서 콩할 만한 해를 보았대요. 이렇게. 네. 메마른 숲속에서는 삭정이 부러지는 소리가 연이어 들리고, 네. 동물들은 하나 둘 짝을 지어 어디론가 쓸쓸하게 떠났다. 밑바닥이 갈라진 저수지와 논밭을 돌며 아직 어딘가 물이 있으리라고 믿는 사내 하나가 끝없이 헤매는 것을 보며 점점 작아지는 콩알 만한 해를 보았다. 근데 나만 보았대요. 가능성을 나만 본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보면은 아까는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을 거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는 봐봐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표현해요. 아직 어딘가 물이 있으리라고 믿는 아주 간절한 마음인데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네, 적절한 표현. 그래서 표현의 적절성을 여기서 이렇게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적 정황으로 느껴지죠. 네.
아래 시에서 나타나는 상징적 내용이 사실적 정황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뭔가? 위시죠, 아래 시가. 위시의 메마른 세계에 대한 위시는 메마른 세계에 대한 사실적이 아닌 상징적 묘사의 공간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으로 보이죠. 구체화되고 개별화된 시적 표현들 때문에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효과가 있다. 네, 구체화되고 개별화된 시적 표현들 때문에, 네, 표현의 적절성인 거죠.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효과가 있다. 상징적 표현도 구체화되고 개별화되면 사실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야 상징도 의미가 있겠죠. 네. 자, 다음 영상에서는 대조와 모순어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특히 대조와 대꾸의 차이, 네, 공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